안녕하세요.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해바라기 낭독해드릴게요. 매우 서정적인 작품입니다. 작가에 대한 소개부터 해드리면 이효석 작가는 한국 단편문학의 전형적인 수작 메밀꽃 필 무렵을 쓰신 작가죠. 1907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습니다. 1928년 조선지광에 단편 도시와 유령이 발표됨으로써 동반작가로 데뷔를 했습니다. 도시와 유령, 이미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죠. 계속해서 행진곡, 기우 등을 발표하면서 동반작가를 청산했고요. 구인회에 참여해서 돈, 수탉 등 향토색이 짙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1934년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수가 된 후에는 산, 들 등 자연과의 교감을 수필적인 필체로 유려하게 묘사한 작품들을 발표했고요. 1936년에는 그 유명한 메밀꽃 필 무렵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서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장미 병들다, 장편 화분 등을 계속 발표하면서 성 본능과 개방을 추구한 새로운 작품 경향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단편소설 해바라기는 1938년 10월 조광에 발표됐는데요. 두 친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효석 작가의 작품들은 이미 여러 편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메밀꽃 필 무렵, 석류, 추억, 기우, 가을과 사냥, 돼지돈자, 돈, 향수, 줄이면, 마음의 의장, 노령근해, 소라 등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생 목록에도 작가별로 작품들을 따로 분류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도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해바라기와 비슷한 스토리가 또 있죠. 역시 이효석 작가의 작품인데요. 추억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어느 친구를 회상하는 이야기인데요. 추억,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해바라기 낭독해드릴게요. 언제인가 싸우고 그날 밤 조용한 좌석에서 음악을 듣게 되었을 때 즉시 싸움을 뉘우치고 녀석을 도리어 측은히 여긴 적이 있었다. 나날의 생활의 불행은 센티멘털리즘, 즉 감상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사회의 공기라는 것이 깔깔하고 사박스러워서 교만한 마음에 계책만을 감추고들 있다. 직원실의 풍습으로만 하더라도 그런 상스러울 때는 없는 것이 모두가 꼬불꼬불한 옹생원이어서 두꺼운 껍질 속에 움츠러들어서는 부질없이 방패만은 축혀든다. 각각 한 줌의 센티멘털리즘을 잃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 거칠고 야만스러운 기풍은 얼마간 조화되지 않을까? 아닌 곳에서 나는 센티멘털리즘의 필요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처럼의 일요일도 답답한 것이 되기 시작했다. 확실히 마음 한 귀퉁이로는 지난날의 녀석과의 싸움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싸움처럼 결말이 늦은 것은 없다. 오래도록 흉측한 인상이 마음속에 남아서 불쾌한 생각을 가져오곤 한다. 즉, 싸움의 결말은 그 당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계속되는 것이다. 창밖에 만발한 화초포기를 철망 너머로 내다보면서 음악을 들을 때와도 마찬가지로 나는 녀석을 한편 측은히 여겨도 보았다. 별안간 운해가 찾아온 것은 바로 그런 때였다. 제 궁리에 잠겨있던 판에 닫다가 먼 곳에서 찾아온 동무의 자태는 퍽도 신선한 인상을 주었다. 몇 해 만이건만 주름살 하나 없는 팽팽한 얼굴에 여전히 시원스러운 낙천가의 모습 그대로였다. 싸움의 기억에 잠겨있는 판에 하필 자네가 찾아왔구만. 싸움도 무던이는 좋아하는 모양이지. 욕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나? 싸웠으면 싸웠지 기억은 뭔가.
자네는 아직도 그 생각하고 망설이는 타입을 벗어나지 못한 모양이야. 몇 세기 전의 퇴물림을 개운치도 못하게 원. 핀잔만 주지 말고 센티멘털리즘의 필요라는 건 어떤가? 센티멘털리즘으로 타협하잔 말인가? 싸우면 싸웠지 타협은 왜? 싸움이란 결코 눈앞에서 화다닥 끝나는 게 아니고 길고 세월 없는 것인데 오랜 후에 결말을 기다리는 법이지 타협은 왜? 자네 낙관주의의 설명인가? 낙관주의가 아니면 지금 이 당장에 무엇이 있겠나? 방구석에 엎드려서 울고불고만 있겠나? 운해는 더운 판에 저고리를 벗고 부채를 야단스럽게 쓰기 시작했다. 네, 낙관주의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함세. 봄부터 어떤 산업회사에 들어가 월급 60원으로 잡지 편집을 해주고 있네. 틈을 타서 영화회사 촬영대를 따라 내려온 것은 촬영 각본을 써줬던 까닭이지. 간담회 일행들과 여관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찍이 찾아온 것은 묵은 회포를 이야기할 겸 내게 야외 촬영에 참관을 권하자는 뜻이었다. 물론 이런 표면의 사정이 반드시 그의 낙관주의의 설명은 아닌 것이요. 그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의 태도가 낙관적일 뿐이다. 그의 처지를 설명하는 어조에는 오히려 일종의 그 자조적인 표정조차 있었던 것이요. 그런 그의 태도 속에 나는 낙관의 노력의 자취를 역력히 보는 듯했다. 과거에 있어서도 문학의 세상과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열정의 나머지를 기울여 평론도 쓰고 문학론도 해오던 그였다. 영화에 손을 댄 것도 결국은 막힌 심정의 한계 구멍을 거기서 찾자는 셈이라고 짐작하면 그만이다. 그가 쓴 각본 부서진 인형 속에 남녀 주인공이 강에서 배를 타다가 물속에 빠지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 장면의 촬영을 보러 가자고 운해는 식모가 날라온 차를 마시고 나더니 나를 재촉한다. 물에 빠진 가엾은 남녀의 꼴을 보기보다도 나에게도 강에 나갈 이유가 있기는 있었다. 올부터 모래찜을 시작했네. 어떤 때엔 매생이 배를 세해내서 고기도 덜어 낚아보고 일요일마다 강에 안 나가는 줄 아나? 오늘은 망설이던 판에 뜻밖의 이렇게 자네에게 끌리게 됐을 뿐이지. 됐어. 모래찜과 낚시질. 운해는 무릎을 칠 듯이 소리를 높였다. 강태공의 고든 낚시를 물에 들이우는 그 일밖엔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 남았나? 금방 세상이 두 동강이나 나는 듯이 법석을 하고 비판을 할 것은 없어. 사람 있는 눈치만 나면 언제까지든지 웅크리고 엎드리는 두꺼비를 본 적이 있나?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두꺼비의 재주라네. 듣고 보니 능성하고 일어서는 그의 자태가 그대로 두꺼비의 형용이었다. 오공이 같은 체격이며 몽종한 표정이 바로 두꺼비의 인상임을 나는 신기한 발견이나 한 것처럼 바라보았다. 옷을 갈아입고 같이 집을 나섰을 때 나는 더욱 그를 주위에 바라보며 짜장 두꺼비를 느끼기 시작했다. 운해가 동무들과 함께 전주를 다녀온 것이 5년 전이었다. 그가 막 전주에서 올라왔을 때의 인상. 그것이 내가 이 몇 해 동안 그에게서 받은 인상 중에서 가장 선명한 한 폭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때 인상이 반드시 전주로 가기 전에 파들파들한 열정시대의 그것보다 초라한 것은 아니었으며 오늘의 그의 인상이 또한 과히 그때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생각건대 이 두꺼비의 인상을 그는 열정시대부터 벌써 육체와 마음 속에 준비해가지고 오늘에 미친 것인 듯도 하다. 물론 다만 소질의 문제만이 아니요 노력의 결과이다. 오늘 그가 그의 유해 철학을 마음속에 세우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짜장
두꺼비의 형용을 가지게 된 것으로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석재 소식 자주 듣나? 거리에 나섰을 때 운해는 역시 같은 한 사람의 서울 동무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주 시대부터 운해와 걸음을 같이 한 나와 보다도 물론 그와 더 절친한 사이에 있는 석재였다. 녀석도 체질로나 기질로나 나와는 달라서 꼬물거리는 성질이거든. 요새 죽을 지경이지. 두꺼비 되긴 어려운 모양인가? 직업도 웬만한 건 다 싫다고 집에서 번둥번둥 놀고만 있으려니깐 하루는 부에서 나와서 방어 단원에 편입해버리지 않았겠나. 공교로운 일도 있지. 등화관제 연습날 밤 불 꺼진 거리를 더듬고 걸으려면 방어 단원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치면서 포도를 걸으라고 경계가 심하지 않은가. 나도 거리 복판을 걷다가 한 사람에게 호되게 꾸중을 받고 포도 위로 올라섰을 때 가로수 곁에 웅크리고 선 것이 누구였겠나. 어렴풋한 속에서도 그렇듯이 짐작되는 국방색 단원복과 모자를 쓴 것이 석재임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나. 자네에게 보이고 싶은 광경이었네. 이튿날 벼락같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단원복을 만드는데 15원이 먹혔는데 그 15원을 만들기 위해서 닫다가 하는 수 없이 칠칠한 책을 뽑아가지고 고물 서점을 찾았다나? 운해는 껄껄 웃었지만 석재의 자태가 너무도 선명하게 눈앞에 떠오르는 바람에 목이 눌리우는 것 같아서 나는 웃을래야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정직한 대신 사람이 외통거리라서 마음의 괴로움이 한층 더할 거야. 나도 집에 두껍이나 길러볼까? 농이 아니라 사실 내게는 운해의 탄력있고 활달한 심지와 태도가 부러운 것이었다. 배로 강을 건너 반월도에 당도했다. 강 위에는 수없이 배가 떴고 언덕과 섬에는 사람들이 들끓었다. 강 건너편에 운해의 일행인 촬영대 일동이 오물오물 몰켜 있는 것이 보였으나 운해는 굳이 참견하러 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 모양이었다. 섬의 풍경은 해방적이어서 사람들이 뒤를 이어 꼬여들건만 수영복을 입은 사람이 드물었다. 몸에 수건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숭이채로 강에 뛰어들었다가 기슭에 나와서 모래 속에 몸을 묻고들 했다. 거기가 장골들이었다. 저것도 내 부러운 것의 한 가지야. 운해는 내 시선의 방향을 더듬으면서 이쪽 저쪽에 지천으로 진열된 육체의 군상을 바라보았다. 결국 저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일지도 모르네. 곰상거리는 법 없이 날마다 고깃근이나 구워 먹고 모래찜을 하는 동안에 신경이 장작처럼 무질어지거든. 그러나 굳이 모르는 그 사람들을 탐복할 것 없이 나는 운해 자신이 옷을 벗고 수영복을 갈아입었을 때 그의 장한 육체에 솔직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목덜미가 떡매같이 굵고 배꼽은 한 찌가량이나 깊은 듯하다. 그 어느 한 구석 빈대가 없이 옷을 입었을 때의 인상보다도 몇 곱절 충실하다. 훌륭한 걸? 내 눈안에 꽉 차는 그의 육체를 나는 그 무슨 탐탁한 물건같이도 아름답게 보았다. 몇 관이나 되나? 18관이 넘으니까 68kg이 넘지. 저울에 오를 때마다 느니까. 훌륭해. 그 육체밖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나. 자네 낙관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그 육체에서 시작된 것인가 보네. 육체가 먼저인지 정신이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요새 부쩍 몸이 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저 사람들처럼 고기를 흔히 먹는 것도 아니네만 월급이 60원인데 고긴들 마음대로 먹겠나? 결혼도 아직 못하고 있는 처지에. 결혼이란 말이 닿다가 내게는 또 한 가지 신선한 인상을 가지고 들려왔다.
운해는 내 표정을 살피는 눈치더니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 듯 자리를 내려서며 걷기 시작한다. 사실 오늘 자네에게 들려주려고 한 중요한 이야기가 그 결혼의 이야기야. 오늘 이 당장에 자네에게 그 약혼자까지 선배려는 것이네. 하면서 운해는 섬 위를 이쪽 저쪽 살피는 눈치지만 아직 그 약혼자가 나타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금시초문의 그의 사정 이야기에 나는 정색하면서 그의 곁을 따라 걸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낼 수도 없겠고 결혼하는 편이 역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까닭인데 아무래도 집 한 채는 장만해야 할 테니까 3,000원은 들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내게 돈 3,000원이 있을 리가 있나? 규수는 바로 이곳 사람이야. 현재 여학교에 봉직하고 있는 중이지만 결혼하면 서울로 데려가야 되겠지. 이것이 한 가지의 곤란이고 당초에 동무의 소개로 알게 된 것이지만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는 까닭에 연애니 뭐니 하는 감정적 과정이 아직 생기지도 못했어. 이 타성으로 질질 끌어서 오늘에 이른 것인데 자네도 알다시피 내게 미묘하고 세밀한 연애의 감정이니 하는 것이 있을 리가 없고 무엇보다도 그런 쓸데없는 감정의 낭비를 극도로 경멸하는 내가 아닌가.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약혼의 사이라는 형식으로 오기는 했지만 실상인즉 그를 아직도 완전히 모르고 또 이해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네. 연애니 뭐니 하고 경멸은 했지만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겠나. 지금 와서 결혼이 촉박하게 되니까 비로소 불찰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황당해진단 말이네. 결말이 짜장 어떻게 될는지 해서 마음이 설레고 불안해진단 말이야. 오늘도 사실은 자네와 한데 어울려서 시스럽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의 마음을 가늠도 보고 불안한 공기를 부드럽게도 좀 해볼까 한 것이네. 자네에겐 폐가 될는지도 모르지만 친한 사이에 허물할 것도 없을 법해서 말이야. 듣고 보니 그가 나를 찾았던 이유에 속의 속뜻도 비로소 알려지고 그의 연애라는 것도 과연 그다운 성질의 유유한 것임임을 느끼면서 나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많았다. 낙관주의자도 연애에 들어선 초년병이래 그려. 너무 낙관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렇게 설레게 된 것인지도 모르네. 그리고 한 가지의 불안은 말을 끊더니 먼 하늘을 보면서 빙글에 미소를 띄었다. 그녀가 너무도 미인이라는 것이네. 오, 행복자네. 오거든 보게만 평양에서도 이름이 높다네. 약혼자가 미인인 까닭에 느끼는 불안. 자네 읽은 소설 속에 그런 경우 덜어 없었나? 연애에 성공하기를 비네. 모래 위를 두어 곱해나 곱돌아 물가를 오르내리는 동안에 짜장 그의 약혼자가 나타났다. 멀리 보트를 저어오는 것을 운해가 눈빠르게 발견하고 내게 띄워주었다. 배는 사람이 드문 물가를 찾아서 한 귀퉁이에 대었다. 운해가 쫓아가 그를 부축해서 내려주고는 한참 동안이나 서서 이야기가 잦더니 이리로 걸어오는 것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벼랑간 눈이 번쩍 뜨이는 이름 높은 미인을 보고 인사하는 말조차 어색해졌다. 짙은 옥색 적삼 위에서 그의 눈과 코는 아로색인 것 같이 또렷하고 선명하다. 상스러운 섬의 풍속 속에서 그를 보기가 외람한 듯한 그런 뛰어난 용모였다. 운해 군에게서 말씀 들었습니다만 곧 경사를 보신다고요? 나로서는 용기를 다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닥한 영향도 안 준 듯이 글쎄요 하고 고개를 약간 숙였을 뿐이었다. 글쎄요. 이 말의 뜻을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모양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속에 낀
내 존재의 무의미한 역할을 깨닫기 시작했다. 운해의 부탁으로는 나도 한몫 끼어 시스럽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고 불안한 공기를 부드럽게 해달라는 것이었지만 두 사람의 모양을 바라볼 때 그것이 도저히 내 역할이 아닌 것과 남의 연애 속에 들어가 잔말질을 하는 것이 얼마나 쑥스러운 짓인가를 즉시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 약혼자가 결코 범상한 여자가 아님을 안 것이요. 그가 뿌리는 찬란한 색채와 자극이 너무도 큰 까닭에 그의 옆에 주책 없이 머물러 있기가 말할 수 없이 겸연쩍던 것이다. 잠깐 물에 잠겼다 올 테니 얘기들 하고 계시죠. 운해가 빌듯이 붙들었지만 나는 굳이 그 자리를 사양하고 물가로 나갔다. 걸으면서도 머릿속에 새겨진 두 사람의 인상의 대조가 너무도 선명하게 마음을 괴롭혔다. 두꺼비와 공작, 별 수 없이 이것이다. 운해가 잘하는 어색한 공기라는 것이 결국은 이 너무도 큰 대조에서 오는 것이요. 두 사람 사이의 비극, 만약 그런 것이 온다고 하면 이 비극은 참으로 약혼자의 너무도 뛰어난 용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탄복한 18관이 넘는 탐탁하고 훌륭하던 운해의 육체건만 약혼자의 맑은 자태와 비길 때 그렇게도 떨어지고 손색 있어 보임이 웬일인지를 알 수 없었다. 기울어진 대조에서 오는 불길한 암시를 떨어버리려는 듯이 나는 물속에 텀벙 잠겨 깊은 곳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모래 언덕에 앉은 두 사람의 자태가 차차 멀어지는 것을 곁눈질하면서 자꾸만 헤엄쳐 들어갔다. 이후 밤거리에서 단둘이 술상을 마주 대했을 때 운해는 낮에 섬에서의 내 행동을 책하며 결국 단둘이 앉았어도 별 깊은 이야기를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눈치가 어떻더냐고 도리어 내게 자기들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었다. 글쎄, 나는 얼빙빙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대답해두는 수밖에는 없었으나 대답하고 나서 문득 그 한마디가 바로 그의 약혼자가 섬에서 내게 대답한 같은 한마디였음을 깨닫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대에 민첩한 낙관주의자도 연애에는 둔하고 불행한 것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동물을 가엾게도 여겨보았다. 막차로 일행들보다 먼저 떠나겠지만 자네 알다시피 이런 형편이니까 틈 있는 족족 내려는 오겠네. 즉 자네와 만날 기회도 많다는 것이네. 부디 연애에 성공하고 속히 결혼하도록 하게. 축배인 양 나는 술잔을 높이 들고 그에게 권했다. 두어 주일 후였다. 일요일 오후에 운해는 두 번째 나를 찾았다. 내가 그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그의 방문을 예측하고 있었던 까닭이요. 그가 찾아온 목적까지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화 각본의 책임자로 촬영대 일행과 온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약혼자와의 결혼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었다. 결혼은커녕 가엾게도 그와 반대의 목적으로 온 것이다. 끝난 연애, 놓쳐버린 연애의 뒷소식을 알리러 온 것임을 나는 안다. 자네는 무서운 사람이네. 자네 신경 앞에는 모든 것이 발각되고 마는 것을 이제야 겨우 깨달았네.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때 왜 그런 눈치 못 보여주었나? 솔직하게 일러만 주었던들 다른 방책이 있었을 것을. 두꺼비처럼 털썩 주저앉더니 운해는 원망하듯이 말한다. 나도 민망해서 못 견디겠네만 그러나 일이 그렇게 대담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었겠나. 내가 비록 호인이기로 그렇게까지 눈치를 몰랐을까? 아침에 그 집에를 갔더니 되려 반가워하면서 내게 곡절을 물으려고 드는 것을 보니까 집안 사람들도 까딱 모르고 지냈나 보대.
대담한 계획이야. 영혼의 여성, 나를 인도에 가지는 못할지언정 나를 버리고 가다니 무서운 세상이다. 잘 보니 운해는 벌써 술잔이나 기울이고 온 모양이었다. 슬픈 표정이라기보다는 울적한 낯에 거나한 기운이 돌고 있었다. 그의 그런 심정을 나는 이해할 수 있으며 그에게서 듣지 않아도 그의 사정을 거리의 소문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약혼자가 며칠 전에 달아난 것이다. 교직을 버리고 성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의 뒤를 따라서 동경으로 건너갔다는 것이다. 거리에는 크게 소문이 나고 구석구석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공작처럼 찬란하던 그녀의 용모의 값을 한 셈이다.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섬에서 느낀 이해감이 적중한 것을 느끼고 한참 동안 가슴이 설렘을 어쩌는 수 없었다. 운해를 위해서는 그지없이 섭섭한 일이기는 하지만 엄숙한 사실 앞에는 하는 수 없는 노릇이다. 운해와의 약혼을 표면으로 내세우고 그 그늘에서 참으로 즐기는 사내와 만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섬에서의 그녀의 표정과 말투 속에 벌써 그것이 암시되어 있지 않았던가. 운해는 그것을 모르고 일률로 결혼의 길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셈이다. 내 사랑 끝났도다. 노랫조로 부르는 운해의 목소리는 그러나 반드시 비장한 것은 아니었다. 오장육부를 찌르고 뼈를 긁어내고 응당 그런 심경이어야 할 것이지만 운해의 경우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어딘지 넉넉하고 심드렁한 태도조차 보였다. 그러나 내 마음 편하도다. 사랑이 끝났으니까 참으로 그의 마음은 편한 듯도 보였다. 결국 연애도 그에게 있어서는 생활의 전부가 아닌 것일까? 그의 모든 생활의 다른 경우처럼 간단하고 유유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그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찬찬히 바라보았다. 밖에서 만찬을 같이 하려고 함께 집을 나오자마자 운해는 다시 걸음을 돌리면서 나를 집으로 끌어들였다. 불란서어나 독일어 책을 빌려달라는 것이다. 어학을 시작하면 생활에 풀이 좀 날까 해서. 기특하고 장한 생각이야. 나는 초보적인 독일어 책 몇 권을 뽑아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전했다. 큰 거리에 나왔을 때 운해는 문득 언제 기억해 두었던 것인지 하이네의 시인 듯한 한 구절을 외는 것이었지만 노랫뜻처럼 반드시 슬픈 것이 아니오. 그의 어조는 차라리 한시라도 읊는 듯이 낭낭한 것이었다. 흥에 겨워 몇 번이고 거듭 외웠다. 술이 고주가 된 위에 밤이 깊은 까닭에 이튿날 아침에 떠나보낼 생각으로 나는 운해를 집으로 끌고 왔다. 나란히 자리를 펴고 누웠지만 담배를 여러 개째 갈아 물어도 좀채 잠이 오지 않았다. 고요하기에 그는 이미 잠이 들었으려니 하고 운해 편을 바라보았을 때 감긴 눈 속으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 귓방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얼굴을 반듯하게 돌리고 말았다. 자네의 감상주의를 비웃었지만 오늘 밤은 내 차례네. 눈을 감은 채 목소리가 부드럽다. 보배, 내 약혼자 말이네. 보배를 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끔찍이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다가 결국 그녀를 놓치고야 말았네. 다른 그 누구와 결혼하게 되든지 간에 평생 그녀를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아직도 여자 생각하고 있었나? 술 취하면 눈물 나는 법이야. 농으로는 받았지만 그의 심중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지금의 이 심중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까? 꼭 한마디로.
자네 생각 좀 해보게. 나는 궁싯거리면서 생각하려고 애썼다. 그의 슬픈 심경에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무한히 애를 쓰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종시 그것이 떠오르지는 않는 것이다. 밤이 얼마나 깊었을까? 그러나 나는 그런 헛수고를 할 필요는 도무지 없었던 것이다. 애쓰는 나를 버려두고 운해는 혼자 어느 결인지 잠이 들어 있었다. 눈물은 꿈에도 흘린 법 없듯이 코 고는 소리가 점점 높게 방 안에 울렸다. 다음 일요일 나는 운해의 세 번째 자퇴에 접하게 되었다. 일주일 전과는 퍽도 다른,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달라서 씻은 듯이 신선한 인상으로 나타났다. 쉴 새 없이 발전해가는 유기체라고 할까? 나는 사실 그의 번번의 자태에 눈을 굴리는 것이지만 그날의 인상이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선하고 당돌해서 참으로 나는 놀라는 수밖에는 없었다. 그의 대담하고 거뿐한 차림부터가 내 눈을 끌기에 좋겠다. 그런 차림으로 기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온 것일까? 마치 소년 선수처럼 신선한 자태가 아닌가? 넥타이 없는 셔츠바람에 무릎 위로 달룽 오르는 잠방이를 입고 긴 양말에 등산 구두, 둥근 모자에 걸빵, 즉 배낭을 친 별것 아니다. 한 사람의 등산객의 차림인 것이나 그것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운해군의 차림이기 때문에 물론 나는 신기하게 본 것이다. 손에 든 것도 자세히 보니까 늘 짚는 단장이 아니고 피케린 모양이었다. 자넨 번번이 나를 놀래키는구만. 이 다음엔 대체 또 어떤 꼴로 찾아올 작정인가? 필요에 따라서야 무슨 옷인들 못 입겠나. 자네가 무례하다고 생각해주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네. 필요라니? 등산이 자네 목적 같은데 등산하러 평양까지 왔단 말인가? 등산은 등산이라도 뜻이 달라. 자네 들으면 또 놀랄 거야. 등에 진 것 속에는 무엇이 들었나? 걸빵을 내리더니 부스럭부스럭 봉투에 든 것을 집어냈다. 놀라지 말게. 광산으로 가는 길이네. 광산? 중석광산을 발견했어. 미친 소리. 자네 눈앞에 보물을 두고도 방구석에서만 꼼질꼼질 대체 하는 게 무엔가? 성천이 있는 동무가 하루는 산에 나갔다가 이상한 돌을 주어서 곧 내게로 보내지 않았겠나? 나도 그런 데는 눈이 좀 밝거든. 식산국 선광연구소와 그 외 사사로운 광무소 몇 군데를 찾아서 감정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중석이라는 거네. 함유량도 상당해서 60%는 된다네. 부랴부랴 광산과 조사실에서 대장을 열람했더니 아직도 출원하지 않은 장소란 말이네. 그것을 안 것이 어제 낮. 실제로 한번 돌아보고 곧 올라가 출원을 할 작정으로 급작스럽게 밤차로 떠난 것이네. 형편에 따라서는 회사도 하루 이틀 쉴 생각이네. 봉투 속에서 나온 것은 몇 개의 까무잡잡한 돌멩이였다. 나는 알 수가 없었지만 납덩어리처럼 윤택도 아무것도 없이 다만 은은하고 굳은 무게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는 그 무슨 귀중한 뜻을 가지고 있겠거니 막연하나마 짐작되었다. 그의 흉내를 내서 나도 한 개를 집어들고는 뭣도 모르면서도 이모저모 살피기 시작했다. 흰 것은 석영이야. 중석이란 원래 석영맥에 붙어있는 것이거든. 그 붙은 모양과 형식에도 여러 가지 구별이 있는 것이지만 어떻든 그 석영을 깨뜨려야 중석을 얻는 것이네. 운해의 설명도 내 귀에는 경익는 소리였다. 중석이란 명칭부터가 먼 세상의 암호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중석이란 대체 뭐 하는 건가? 자네 무지에는
놀랄 수밖에 없네. 중석도 모르고 오늘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중석, 텅스텐 말이네, 텅스텐. 철물 중에서 가장 강하고 견고한 것이기 때문에 요새 군수품으로 쓰이게 된 건데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나? 한 톤에 평균 7,000원이라네. 60%의 함유량이면 4,000원이 되는 것이고 단 10%라도 700원은 생기거든. 중석광이라고 이름만 붙으면 시작해도 채산이 맞는다는 것이네. 그러게 조선에만도 출원하는 수가 전에는 1년에 단 30건이 못 되던 것이 요새 와서는 하루에 평균 30건을 넘는다네. 지금 특수광지대로 충청북도와 금강산을 세이지만 평안남북도의 지경일 때도 상당하고 성천 같은 곳도 장차 유망하지 않은가 생각하네. 자네 풍부한 지식과 세밀한 조사에는 놀랐지만 성천이 유망하다면 자네 얼마 안 가서 백만장자 되게? 그의 설명으로 나는 적지 않은 계몽이 돼서 중석에 대한 일반 지식을 얻기는 했지만 어쩐 일인지 모든 것이 꿈속 일처럼 생각되었다. 문제는 지금 가보려는 산 일대가 정말 중석광 지대인가 아닌가? 또 동무가 주운 이 돌이 딴 데서 굴러온 것은 아닌가? 중석지대라면 얼마나 큰 범위인가 하는 것인데 전문가 아닌 내 눈으로야 확실히 알겠나만 가보면 짐작은 되리라고 생각하네. 참으로 유명한 것이라면 자네 말 맞다나 백만장자 될 날도 멀지 않네. 자네 제발 백만장자가 돼주게. 동무 가운데 한 사람쯤 백만장자가 있다고 세상이 뒤집힐 리는 없으니까. 오늘은 바빠서 이렇게 한가하게 할 수는 없어. 자네에게 한 가지 청은 운해는 주섬주섬 돌덩이를 봉투에 넣어서 걸빵 속에 수습하고는 나를 재촉했다. 오후차까지는 아직도 몇 시간이 있으니까 자네 아는 광무소에 가서 자네 눈앞에서 한 번 더 감정시켜 보겠네. 앞장을 서서 광무소까지 안내를 하게. 여가가 있었던 까닭에 쾌히 승낙하고 같이 집을 나섰다. 오전에 산들바람을 맞으며 피케를 단장 삼아 내저으면서 걸어가는 운해의 자태는 일종의 독특한 매력을 가진 것이었다. 온맵시가 오돌진 육체에 꼭 들어맞아서 평복을 입었을 때의 두꺼비의 인상과는 또 달리 한결 거뿐하고 칠칠한 것이었다. 걷어올린 소매 아래에 알맞게 탄 두 팔이 뻗치고 다리 아래가 훤히 터져서 보기에도 시원스러웠다. 무엇보다도 그 등산의 차림이야말로 그에게는 가장 잘 맞고 어울리는 차림인 듯했다. 그 차림으로 휘파람이나 한 곡조 길게 뽑으면서 걷는다면 도회의 가로수 아래서의 오전의 풍경으로는 그에 미칠 것이 없을 듯했다. 나는 친히 아는 사람의 광무소를 찾았다. 거기서 내가 다시 놀란 것은 젊은 주인의 즉석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상당한 우수한 중석광이요 함유량도 60%보다 낮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확언을 얻은 것이다.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하려면 방아로 돌멩이를 찍고 가르고 해서 하루가 걸린다기에 그것을 후일로 부탁하고는 우선 그곳을 나왔지만 그 대략의 판단만으로도 그 자리에서는 좋겠고 나는 짜장 신기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차 시간을 앞두고 식당에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그를 따져보았다. 자네 정말 출원할 작정인가? 5만 분의 1 지도 5장과 출원료 100원 벼락같이 구해놓고 내려왔네. 더 묻지 말라는 듯이 큰 소리였다. 뭘 그리 또 꼼질꼼질 생각하나? 군수 공업으로 쓰인다니까 번민하나? 아무 걸로 쓰이든 광석은 광석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네. 그렇게 인색하고 협착한 것은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왕이면 석재도 한몫 넣어주지. 출원하게 되면
녀석도 한몫 끼이게 될 거야. 그렇지 않아도 일이 없어서 번둥번둥하는 판인데 일만 되면 같이 산에 들어가서 어련히 일 보게 안 할까. 녀석뿐이겠나. 짜장 성공하게 되면 자네에게도 응당 한몫 논아주겠네. 자네 일생의 소원인 극장도 지을 테고 촬영소도 꾸밀 테고 문인촌도 세울 테고 문학상제도 만들 테고. 잡기 전부터 먹을 생각만. 기적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있게 되는 법이네. 남의 계획만 장하게 하지 말고 어서 자네 월급 60원 모면할 돌이나 생각하게. 60원이 화가 돼서 결혼도 못하게 되지 않았나. 말하고 나서 나는 번개같이 뉘우쳤다. 무심히 던진 말이지만 결혼이라는 구절이 그의 마음의 상처를 다시 스칠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쓸데없는 소리에 밥맛 없어진다. 그러나 운해로서는 사실 그것이 농이었음을 알고 나는 안심했다. 결혼이고 보배고 벌써 그 다음 날부터 잊어버리기로 했었네. 연애가 생활의 전부가 아닌 거고 결혼 문제 같은 것도 일생일대의 중대사라고는 생각지 않네. 하려면야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거고 되려 한 번 실패가 새옹지마의 득실로 더 큰 행복을 가져올지 네 아나. 반드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보배 개인에 대한 그의 특별한 심정을 묻지만 않는다면 대체로 그는 벌써 그 자신을 회복하고 바른 길을 잡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까진 연애가 다 무언가 속을 골골 앓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사실 임박한 차 시간에 역에 나가 표를 사가지고 폼에 들어갔을 때까지 그의 자태 속에서 지난날의 괴로움의 흔적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연애란 어느 나라 잠꼬대냐는 듯이 상쾌한 그의 모양에는 다만 앞을 보는 열정과 쉴 새 없이 그 무엇을 꾸며나가려는 진취적 기력만이 보일 뿐이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기차 시간표를 세밀히 조사하면서 쓸데없는 잡스러운 박세상의 물건은 하나도 그의 주의를 끌지 않는 눈치였다. 차에 올라 창 옆에 자리를 잡은 그를 향해 나는 다시 한번 축원의 말을 던졌다. 부디 성공하게. 갈 때 또 들르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는 모자를 벗어서 창밖으로 흔들어 보였다. 두루뭉술이 같은 그의 오돌진 머리가 그 무슨 굳센 혼의 덩어리같이 보일 때 짜장 그는 광산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찬란한 환상이 문득 가슴속을 스쳤다.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해바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